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값이 빠졌죠. 내가 왜 집을 사서, 내가 왜 이사를 가서, 내가 왜 대출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시장을 보면은 뭐 상승, 하락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뭔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더 하락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근데 우리가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상승할까 하락할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부제가 좀 슬픈 제목입니다. 3억 빠졌다인데 진짜입니다. 네, 뭐가 3억이 빠졌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눈물이 나기 시작하네요. 네. 일단 요즘 현대인의 재테크 학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유튜브죠. 예전에는 경매나 또는 주식 고수들의 얘기를 들으려면 뭐 강연회나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재테크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냥 요 핸드폰만 딱딱딱딱 하면 바로 그냥 정말 기라성 같은 고수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재테크 학교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우리 유럽이 먼저 발전을 했잖아요. 지구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지 않았을까. 그 활자술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유튜브가 그런 활자술, 구텐베르크의 활자술 같은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항상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얘기가 늘 같이 있습니다. 참 이게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다 같이 상승을 외쳐주시면은, 또는 다 같이 하락을 주장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나 좋은데, 어떤 분들은 상승을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락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상승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께서 근거를 대고 말씀을 하시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근거를 갖고 와서 주장을 하시면 고개가 막 끄덕끄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한다는 거야 하락한다는 거야,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죠. 우리의 자산을 어떤 쪽으로 편입을 해야 될까, 너무나 이렇게 보면 볼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똑같은 근거와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주장이더라도요, 그 얘기를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게 달라집니다. 상승장 때는요,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상승한다는 주장이 더 신빙성 있고 우리 가슴에 쏙 들어왔고 와닿았었죠. 근데 또 지금은 약간 조정장이고 하락장이잖아요. 또 이럴 때에는 하락한다는 주장이 그때도 물론 있었어요. 상승장 때도 있었지만 똑같은 주장이 지금은 훨씬 가슴에 팍팍팍 꽂히고 와닿게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상승장일 때 하락을 주장하시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집값이 이게 말이 되냐,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집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어야 매매를 하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통 우리 PIR이라고 하죠. 소득 대비 집값. PIR이 10배만 되어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데, 10년간 우리가 어떻게 한 푼도 모으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 모아도 50% 정도 모을 텐데, 그래도 20년은 있어야 내 집 한 칸 마련한다는 얘기다. 근데 지금은 PIR이 18배다. 50% 저축도 어렵지만 50% 저축을 한다고 해도 집을 사는데 36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동안 36년 동안 집값은 가만히 있냐. 이건 뭐 사실상 집을 사지 못하는 세상인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상승장 때 상승을 주장하시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집을 살 때 누가 자기 소득으로만 삽니까? 다 대출 받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사놓으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십시오. 대출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 레버리지 활용해서 집을 매수하신 분들이다. 근데 이런 이유로 요즘에는 대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공급을 봐야 된다. 지금 공급 물량이 너무 없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있는데 새로운 물건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 제1의 원칙이 뭐냐?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없다는 건 뭐 당연한
결과를 만들게 될 거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이 없어서 이거 당연한 결과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공급이 없다는 거다. 입주 물량이 나오는 3기 신도시가 28년이 돼야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도 장담하기 어렵다. 왜? 지금 토지 수용도 다 안 된 상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건설 자재 올라, 임금 올라,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비싸게 팔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건설사가 땅 파서 장사하냐? 밑지는 장사를 하면서 집을 짓겠냐? 당신 같으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면서 집을 짓겠느냐라는 또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상승장 때는 이런 얘기가 그래 맞아. 이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공급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해. 그렇구나. 공급이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있어. 그리고 다들 대출을 활용을 해서 집을 사. 그러면 결국은 집값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얘기가 상승장 때는 좀 먹혔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조정장이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런 얘기가 우리 가슴에 팍팍 꽂힙니다. 공급도 공급이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비용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안 된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 아파트가 경매로서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게 공급 역할에 되어서 집값은 하향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즘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 맞아. 이 금리를 누가 감당하겠어.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경매로 쏟아질 것이고 그게 또한 공급 물량으로 작용을 해서 집값은 떨어질 거야. 지금 집값 내려가고 있는 게 다 그런 이유 아니야? 이런 게 이제 확확 와닿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상승장일 때 하락을 주장했던 분들이 있듯이 하락장에서도 또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금리 인상이 영원하지 않는다. 또한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거래량, 정말 거래량이 적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지속되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모로 불가능하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행동한 사람들이다. 평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평균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가 된다. 지금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고로 지금은 기회라는 얘기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기회를 삼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 들어보면 또 맞는 말인 것 같아. 항상 시장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맞아. 결국은 이런 시기에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금리 인상, 지금이야 인플레이션이고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로 지속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경제적 모든 세계 경제가 다 파탄날 거 뻔한데 그 똑똑한 연준이라는 사람들, 한국은행이라는 사람들이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 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언젠간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금융비용 때문에 부담돼서 물량이 나온다고 했던 게 또 쏙 들어가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정말 헷갈립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묻는 것 같고 다 그냥 너무 헷갈려요. 자기만의 뭔가 명확한 가치관이나 철학이 없으면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시기를 저희들이 같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승이건 하락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상승이다 하락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건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건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등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한다라는 건 절대적인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진리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한 50분간에 걸쳐서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한 영상이거든요. 좀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 긴 영상이니까 주무실 때 그냥 틀어놓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할 때, 재테크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감히 인간이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근데 맞추고 싶죠. 맞추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이걸 맞추면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요, 타이밍을 맞춰서 뭔가 매수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아니라 대세 상승기가 오기 전부터
자산을 이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번에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근데 그 가파르게 오를 때 매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체 집의 비중이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 이상은 그 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결국은 대세 상승기를 맞이해서 자산의 증식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대세 상승기 오기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싸게 사가지고 기분 좋게 상승을 맞이했느냐? 어떤 사람은 5억에 사고요, 어떤 사람은 7억에 삽니다. 그러면 이것만 딱 놓고 보면 5억에 사신 분들이 있는데 7억에 사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배자, 루저, 실패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얼마에 샀던 그분들은 다 지금 자산 가격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에 샀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거라고 보고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굳이 승패라고 따지면 승패를 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갖고 있으려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유를 해야 꾸준히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다 보면요, 내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왜 이런 거, 이게 파랑 색깔 띠는 집값이 하락했던 때고요, 이제 분홍 색깔 띠가 집값이 상승했던 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십시오. 파랑 색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락 시기를 다 피해 간다는 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걸 다 피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죠. 비사이로 막가. 네, 깐데 똑까 비사이로 막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걸 다 피한다는 얘기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사이로 막가를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다? 적당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하지 않는 자산을 매수해서, 그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그게 곧 자산 증식의 가장 쉬운 길이고 확실한 길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보유할 때도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례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경제력보다 내가 무언가 버틸 수 있는, 무게를 들 수 있는 힘보다 조금 더 무거운 왕관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헬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벤치프레스를 남자분들 같은 게 보통 7, 80kg 드니까 7, 80kg짜리 벤치를 들어요. 근데 거기서 5kg, 3kg 무게만 더 올려도요, 절대 들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임계치를 탁 넘어가는 순간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테크할 때도, 자산을 보유할 때도 내가 너무 무리하면 이 무리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핑크빛 희망 회로가 막 돌아가다 보면은 이건 분명히 나한테 맞지 않는 무게인데 맞다고, 맞으면 좋겠다고 착각되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가 우리는 왕관을, 더 오버되는 왕관을 좀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지금 힘드신 분들이 아마 생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삶에는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편합니까? 살아오면서 계속 늘 편안하게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삶이란 원래 고단하고 원래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계획대로 된 일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변수, 경제적인 고난도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변수와 고난에 맞닥뜨렸지만 지금 잘 살아내고 있잖아요. 왜? 잘 대응해 나갔으니까.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고난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주어지게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이런 경제적인 애로사항이나 경제적인 힘듦도 우리는 얼마든지 대응해 나갈 수 있다. 간단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평상시에 먹던 거 안 먹고 평상시에 즐기던 거 좀 안 즐기면 되는 겁니다.
즐기면서 이걸 버티고 싶으니까 어려운 거지. 이 즐기는 것들을 지금은 내가 이런 거 즐길 때가 아니야라고 인정하고 대응해 나가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시라면. 우리가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아픈데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우리 그런 건 있죠. 소고기 먹을 거 그냥 돼지고기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우리는 우리 생명을 연장하고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먹는 건 아니라는 거지. 소고기 먹고 싶은데 막 그 등심 막 툭불 먹고 싶은데 그냥 삼겹살 먹자 이러면서 그냥 버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버티고 생활에 나가고 대응해 나가다 보면 인하되면서 다시 우리의 금융 비용이 조금은 제자리라기보다는 조금은 낮아지면서 안정화된 삶을 살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금리가 내려가고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힘들었던 시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기를 버틴 자만이 결국은 왕관의 무게를 버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값이 빠졌죠. 그러면 저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네. 숫자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슬픈 힘든 시기를 내가 왜 집을 사서 내가 왜 이사를 가서 내가 왜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속상합니다.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나가던 게 한 달에 막 150만 원, 160만 원 이자가 나가는데 꽁돈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어떻게 속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상합니다. 근데 괜찮다. 왜 괜찮냐? 가족들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목줄을 쥐어짜고 진짜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견뎌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대응하고 지나가는데 불가능한 점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요즘에 외식을 덜 하니까 이 건강식을 좀 챙겨 먹게 되거든요. 고기보다 좀 풀을 먹게 되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놀러 안 가니까 주말에 그냥 운동을 좀 더 하게 되고 오히려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시기를 제가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까지는 우리가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분들은 자산을 오래도록 갖고 있었고요. 오래도록 갖고 있는 그 기간이 늘 해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그냥 나름의 방법으로 다 잘 버티신 분들이세요. 이 버틴다는 거는 자산 가격 보면서 하루에 막 일일비하면서 오매불망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런 변수가 생겼다는 걸 빠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내다 보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버틴다는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자산 가치가 보상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이 선물을 줄 때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경제적 변수로 인한 고난이 온 거죠. 어떤 누군가에게는 지금 새롭게 진입할 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무언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께는 고난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왔다는 걸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떤 선물을 준 것일까는 개인마다 발견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고난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힘든 시기에 건강식을 하게 되고 주말에 놀러 안 가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 선물을 저는 줬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재테크 환경, 저는 부동산 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부동산과 경제적인 변수에 대해서 또 한 번 공부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를 저는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재무 상담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부동산에서의 압박을 느껴보는 것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되는 거죠. 저한테도 이렇게 어떠한 선물이 있었듯 여러분께도 고난이 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도 분명히 어떤 선물들이 다들 왔을 겁니다. 그 선물을 포장지를 벗겨서 선물로 맞이하실지 그냥 고난이 왔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힘들게 지나가실지는 개인의 선택인데 우리가 한 번쯤은 선물을 받았으면 포장지는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분명히 여러분만 선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